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민들은 선거제도 산식을 알 필요 없다. 복잡할수록 국민들에게 친절히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죠. 지난 총선 때부터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 방법 최대한 쉽게 풀어보고요. 총선 5개월 남은 시점에 정치권의 선거제도 합의는 가능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등판론이 불붙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진짜 등판하면 여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준석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등의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국민 시선까지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도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기습 발사 관련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기습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해 정확히 궤도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괌 미군 기지 사진을 보는 모습도 공개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정찰 임무에 착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는데 군사분계선 근처에 군 정찰 활동도 재개됐습니다. 앞으로 마약 우범 국가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검색기를 내년 모든 공항에 도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발언 사흘 만에 내려진 신속한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 당내 기강다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르면 23일부터 4일간 일시 휴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양측은 인질 50명과 수감자 150명을 서로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후 한때 내륙과 산간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모레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어젯밤 기습적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미사일 발사 현장에 자주 동행해온 딸 주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 한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찰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 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해 약 12분 만에 정찰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환경에 맞춰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 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는 겁니다. 정찰 위성을 확보를 해야만 제대로 봐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타격 수단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 정말로 절실한 게 북한이죠.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속에 끝내 3차 정찰 위성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궤도에 진입한 만리경 1호의 작동 상태 등을 파악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9시 21분 수신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군은 효력이 정지된 직후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해서 정찰 비행에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을 금지해왔습니다.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 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부 지역은 20km 이내의 비행을 금지했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무인기도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이내에서 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군은 이 효력이 정지된 오후 3시 이후 분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금강, 백두 정찰기 등 감시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중 도발에 비행금지 효력 정지로 대응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해상에서 포사격을 하거나 GP 사격 등과 같은 지상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5km 이내의 포사격과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을 금지한 1조 이항의 효력도 정지시키는 방안 등입니다. 일단 무인 정찰기가 근접 정찰 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적정이 금지구역 또는 전방 포사격 훈련 조치로 남북 군사합의는 파기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합의 전부나 일부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소의 방어적 조치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지금까지 맺은 군사합의는 모두 250여 건인데 그동안 북한의 위반으로 대부분 사문화됐지만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궤도에는 진입했지만 정보 활용 여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사흘째인 윤 대통령은 곧 진행되는 리시 수넥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런던 현재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영국 런던입니다. 네. 자, 북한 도발과 관련한 언급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지금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건데요. 대통령실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또 우리 군이 발표한 것과 비슷하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소위 군사 정찰 위성이 어떤 식으로든 우주 궤도에는 진입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지역과 장소를 타깃으로 사진을 전송받고 정보 활용까지 하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두 차례 실패를 경험하고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 러시아와 협력해 기술 연구 도움을 받으며 검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미 정부 당국이 파악 중이고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다. 북한은 명분도 할 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조정하며 긴급 NSC 상임위를 주관하고 관련한 대응을 지시했는데 관련한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상임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할 것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곧 한영 정상회담이 진행될 텐데요. 자, 분위기가 이래서 양국 군사안보 협력이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뒤 리시 수넥 총리와 총리 관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방과 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영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오늘 회담에선 북한 정찰 위성 관련 내용과 도발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영국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나라와 정보기관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기도 한 만큼 정보교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경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만나 한영 FTA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롯데 신동빈 회장 등도 참석한 이 행사,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영 양국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여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 미래 포럼에서 양국 과학자들을 격려했고요. 이어 런던 금융특구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으로 국빈 방문 사흘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앞으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타내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의 경우 잘못 처방한 의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습니다.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 청정구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국내 마약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밀반입의 차단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마약류 전수검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우범 국가로 분류되는 일부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 여행자가 대상으로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새롭게 마약 유통 경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처방 체계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마취제나 수면제 등을 처방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서인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고 고의로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사건 특성을 고려해 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마약 치료와 재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중독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약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5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는 몸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단속을 위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병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 사람은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밀수 매매 등 공급책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리적 목적으로 마약을 판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1년 내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잇따른 각종 설화에 이재명 대표가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여당은 당사자를 향해 정치를 그만두라며 공세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민주당 민영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여성 비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총선 전 민심 위반 우려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가 비상징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지도부 결단으로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발언 사흘 만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단행된 조치입니다. 당이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반증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당 일각의 대통령 탄핵, 국민은 선거제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속전속결식 최 의원 징계를 본보기로 이 대표가 앞으로 또 걸리면 공천도 못 받게 할 거란 예령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소속 의원들께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여당은 민주당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망발이 쏟아지며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는 이런 막말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나. 다만 내부적으로는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입단속 기류도 일으킵니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5.18 폄하 논란과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터라 설화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당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국민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설화의 진원지는 대부분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발언들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극단의 정치엔 거리를 두며 내부 단속에 더 신경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 엄단 의지와는 별개로 여야가 소속 의원들의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만큼 총선 표심에 사활을 걸었다는 방증으로도 분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설이 갈수록 힘을 얻자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쏘아붙였는데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신을 띄워주는 것 같다며 밀리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대비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와 대전에 이어 국회를 찾았습니다. 스타 장관이라는 별칭답게 사진 촬영 요청이 쏟아집니다. 한 장관의 보폭이 갈수록 넓어지자 상황을 주시하던 민주당은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는 한 장관의 발언을 콕 집어 정치인인지 장관인지부터 명확하게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 사투리 대신 5천만 언어를 쓰겠다고 했는데 법비들이 쓰는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십시오. 특활비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나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이 한 장관을 찬양하는 이른바 훈비어천가나 부르는 용산의 하청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나라님, 측근 장관은 세자로 모시는 듯한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당의 집중포화에 한 장관은 되려 민주당이 자신을 띄워주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공직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례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를 에둘러 공격한 데 이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보를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생활 내내 세금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카 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사투리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여당 내에선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장관의 행보는 김기현 대표와 교감 아래 이뤄진 거라며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한 장관의 등판이 실제 선거에 도움이 될지 엇갈린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일단 실제로 수치 자체에서 여론조사 자체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역할론이 거론될수록 야당의 견제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아직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야당의 비판과 여당의 구애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 달 27일 이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학 초청 강연에서 불탄 부분을 긁어내는 것만으로 보수 정치가 지속하기 어렵다면 판을 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출마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가 되지 말고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에 제가 좋아하는 노회찬 의원님 발언을 인용하자면요, 저희 고깃집에 가다 보면요, 탄 거 긁어내는 것만큼 만으로도 이제 다음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때도 있지만요, 안 되면 불판 갈아야 됩니다. 보수도 이제 탄 거 긁어내는 것만큼만으로 만약에 정치가 지속되기 어렵다면은 불판 갈아야 됩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한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지만은 제 나름의 길을 구축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가볍게 평가받을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스스로 빛난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놓고 대치하다가 내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 비서관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리기로 한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려달라는 대학들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와 의사협회의 첫 대면 협상이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깊어진 갈등만 확인한 회의는 채 1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수요 발표 후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의료 현안 협의체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총파업 불사 입장까지 밝힌 의사협회는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시작한 지 한 3일 후에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시니까 이거를 우리 정진실 정책관님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하는 거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정부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협회 인식이 국민 기대와 동떨어졌다고 맞받으면서 협상장 공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병원의 인력은 부족하고 수억 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를 길러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회의는 오래가지 못하고 양측의 깊어진 골만 확인한 채 1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회의가 열리던 시간에 일부 의사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수요조사라는 게 뭐야? 수요조사라는 게 너들 돈 얼마 필요하냐고 묻는 게 수요조사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요. 대통령실 앞에 다 모여야 돼요. 의사협회는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말 전국 의사대표자 연석회의까지 소집한 상황.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으며 수차례 발표를 미루다 어렵게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복지부가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슬쩍 양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실태조사와 함께 신고센터 가격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에 표시하는 건 일단 기업들과 자율협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소비자 단체들은 법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고물가 속에 제품의 양이 줄었다는 걸 모르고 산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샀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집에 와서 보면 그럼 딱 속는 기분이 들죠. 영양이 적어졌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렇게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을 조사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표합니다. 가격과 용량 조사만으로는 품질 저하 문제, 이른바 스킨플레이션 행위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상시적 대응을 위해 가격조사 전담팀도 신설합니다. 자체적으로 슈링크플레이션 공지를 시행한 프랑스 까르푸 매장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물건 바로 옆에 이렇게 표시가 돼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식품 유통업체와 자율협약으로 표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 간 자율협약 체계를 추진해서 업계가 숨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단위 가격 및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일부 국가처럼 용량이 바뀌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표시하고 고지한 후에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태조사와 자율협약만으로 꼼수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진다는 절기 소설이지만 오늘은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린 뒤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었지만 계절의 시계는 온화한 늦가을에 머물렀습니다. 제주 성산과 경주 기온이 21도를 웃돌았고 강릉도 19.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도 14.4도로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날씨는 하루 사이 급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후 한때 내륙과 산간에 비나 눈이 내린 뒤 점차 쌀쌀해질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많진 않지만 출퇴근길에는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시간대와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기압골이 통과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출퇴근 시간대와 겹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도로 미끄러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이후 금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 이번 추위는 토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초겨울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또 한 차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등 당분간 잦은 추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승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일삼은 러시아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름 동안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입국해 대담하게 범행에 나섰다가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며 혼잡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입니다. 외국인 남녀가 다른 여성 승객 한 명을 사이에 두고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외국인 여성이 앞에서 옷을 여미는 척 시간을 끄는 찰나 뒤따르던 외국인 남성이 가방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건너온 원정 소매치기 일당입니다. 이들은 주로 지하철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가방이 열려있는 승객을 대상으로 범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명으로 구성된 소매치기단은 피해자가 바로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잡이, 주변 사람들 시선을 돌리는 안테나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돈을 훔친 뒤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9일 동안 무려 45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며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수사망을 끝까지 피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3명이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훔치는 장면을 확보 후 이들에 대한 범행 전후 CCTV 분석 및 잠복 수사로 지하철로 이동 중인 피의자들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경찰은 3인조 소매치기단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검거 당시 소지품에서 나온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700만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함께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황 씨의 형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과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형수인 A 씨는 황 씨와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황 씨는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로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카카오그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판교에 있는 카카오그룹의 일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SM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가 비정상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한 데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도용 방지를 위해 가려놓은 바코드를 복원하는 수법으로 교환한 실물 상품권이 무려 수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상품권 무인교환기 앞으로 다가옵니다.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바코드를 찍자 교환기에서 실물 상품권이 착착 나옵니다. 30대 남성 A씨가 교환한 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돈을 주고 거래한 적도 없지만 A씨에겐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 판매자가 색을 칠해 가려놓은 바코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몰래 복원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 등을 돌며 A씨가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상품권은 무려 3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중고거래 앱 판매자나 구매자는 상품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 바코드도 제가 반을 잘랐었어요. 그 다 지운 것도 아니고 반을 자르고 위에 거를 지운 거였는데 이 사람이 다 살린 거죠. A씨는 상품권을 교환할 때 걸어서 이동하거나 마스크와 안경을 바꿔 쓰는 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집벽이 있어 상품권을 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00만 원어치는 실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복원해서 범행에 이용할 수 있으니 중고거래를 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압수한 실물 상품권 1년 번호를 역추적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30명에게 상품권 1,300만 원가량을 돌려줬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 날입니다. 해외에서 김치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치를 수출하는 나라는 93개국으로 역대 가장 많은데요. 가파르게 오른 물가 탓에 김치를 수입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배추김치와 백김치, 동치미. 각양각색 김치들이 그릇에 소복이 담겼습니다. 11월 22일은 식품 최초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 날입니다. 이곳에서는 김치의 효능과 김장 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한창입니다.
김치의 무, 배추와 같은 원료 하나하나가 더해진다는 의미에서 11일. 김치의 다양한 항암성, 비만, 항비만성과 같은 그런 기능을 22가지 이상이 있다고 해서 22일. 한국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식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60개국에 불과했던 김치 수출국은 지난해 87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 수출이 늘면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김치 수출국은 93개국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금 1억 3,100만 불인데 과거에 우리가 제일 김치를 많이 수출한 게 21년입니다. 1억 6천만 불인데 금년에 분명히 돌파할 것 같아요. 다만 가파르게 오른 물가 탓에 잠시 주춤했던 김치 수입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치 수입액은 1억 3,600만 달러, 1,700억 원으로 머지않아 지난해 김치 수입액인 1억 7천만 달러, 2,2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배추와 천일염 등 비축 물량을 풀어 김장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식당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민주당 잇단 설화로 지금 당내가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당의 회의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당에서 볼 때 부담이고 이게 시작이다. 네. 자, 민주당에서 좀 빠른 대처가 나왔는데 지난해 최강욱 전 의원 성희롱 발언 때는 그때 윤리심판원을 거쳐서 이렇게 징계가 내려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비상징계를 통해서 빨리 오늘 결정이 났거든요. 이 비상징계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상징계라는 것은 이제 지도부가 판단을 했을 때 통상 징계를 할 땐 징계 절차에 따라서 소명을 듣지요. 네. 그런데 이 소명 없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당에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줬고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비상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 최강욱 의원의 발언 부적절했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입에 담기도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즉각 사과하고 본인이 어떤 실언에 대해서 어떤 사과함이 마땅한데 어떤 또 수습 과정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거들게 되고 또 사무총장까지 또 얘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신속하게 결정하자. 네. 뭐 좀 더 신속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더 있습니다. 신속했어요. 즉시 즉각적으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나름 빠르게 중징계입니다. 예. 당원권정 6개월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일단 본보기로 앞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세대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들로 오인받을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시는 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제 중징계다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뭐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제가 민주당 소식을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오랜만에 들은 소식이 이런 뭐 설치는 암컷 발언이어서 아이고 이게 민주당의 민낯이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걸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최강욱 의원 현직 의원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당원인 신분에서 당원권 정지한다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6개월 동안 당비 안 내는 거 말고는 사실은 뭐 어떤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주변에서 저 발언에 대해서 희희낙낙했던 현역 의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징계 조치도 안 한 상황이고 최강욱 의원 스스로도 사죄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냥 당비 6개월 안 내게 하는 게 무슨 징계로서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마 민주당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예. 뭐 긴급하게 6개월 뭐 징계 이렇게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비명계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또 터져 나왔었는데요. 경고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 자, 아침에 이런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자, 윤영찬 의원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당에서 이런 경고가 말로써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 김남국 사건 때도 결국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이 대응을 강하게 했으면 일찍 불을 끌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결국 윤리까지 갔고 또 윤리에서 제망 결정을 막은 것도 사실은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으로까지 이어져야. 뭐 윤영찬 의원뿐만 아니라 뭐 서영주 부대변인도 비판을 하셨고 이게 오전에 당 차원의 사과 발언이 있었고 오후에 바로 이제 징계 조치가 내려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시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게 김남국 코인 사태가 재현될까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 좀 있었습니까? 이건 꼭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떠나서 예. 이 발언의 적절성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그 어떤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검토해 볼 바도 없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소명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의 발언의 경위 이런 절차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갔어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뒀을 때는 뭔가 민주당이 잘못하면 즉각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예. 뭔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오해가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결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들 또 여러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에도 신중을 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또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는 또 어떤 좀 뼈아픈 반면교사의 시점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주의의 멍청아 이런 글을 좀 올렸고요. 그 이후 아무 입장이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최강욱 전 의원 직접 사과가 어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죠. 따져보면 이제 개인으로 돌아갔는데 네.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아주 명백하고 담백하게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예. 본인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에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걸 버틸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본인이 여성이었다고 뭐든지 역지사지잖아요. 예. 말이라는 것은. 그러게 했을 때 과연 듣는 화자의 입장에서 유쾌했을까? 어땠을 것 같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과를 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입장 생각하고 표명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강성 지지층에서는 오늘 이 암컷 발언 모방 문제나 이런 반응도 나왔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이제 소위 말하는 개딸분들의 윤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 윤리적 잣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구체적인 발언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다 옳고 문제가 없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발언은 그 어떤 옳은 말이라도 다 틀린 말이 돼버리는 사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지지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절대화해버리고 신격화해버리고 이 사람은 1.1에게 오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정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리 좋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걸 바로잡아주고 이상한 걸 이상한다고 해줘야 공복으로서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무슨 팬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교주를 모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정도에 대해서도 윤리적 어떤 문제를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 팬덤이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제가 살펴보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류우정 의원이요. 자, 앞서 이제 김재섭 위원장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같이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 그 자리에서 이제 웃고 있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거의 선거 패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을 했거든요. 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라던가 당 차원의 어떤 경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요구가 있으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뭐 강성 지지층들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드릴 말씀이 있는 게요. 예. 강성 지지층들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신념 자체는 뭐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신념도 사회의 통념과 이성에 기반을 하는 것이죠. 상식과 원칙, 이 부분을 넘어선 신념은요, 그것은 과연 모든 사회 구성원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수준에서 저는 주장했으면 좋겠고요. 류우정 의원에 대해서는 뭐 논평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분들의 책임까지 한다, 뭐 음주운전 했는데 옆에서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류의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이 책임이 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를 제가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떤 막말 파동에 있었던 분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좀 받았던 그런 민주당의 역사가 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다소 본인들이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 담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모레죠. 24일에 윤미향 의원의 북콘서트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야권 인사들 이제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좀 지원 사격에 나선 이런 모습인데요. 이날 최강욱 전 의원이 여기에 올지, 와서 또 발언 수위를 조절할지도 관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와서 또 비슷한 발언을 한다 그러면 뭐 건전한 형태의 정부 비판이 아니라 또 이런 그냥 허튼 소리나 막말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인면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얼마 직전까지 공직자로서 있었던 분이 저런 식으로 여성을 누가 봐도 폄하하는 비하 발언들을 해놓고서는 지금도 굉장히 뻔뻔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또 이 행사에 와서 비슷한 허튼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민주당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가 전체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그 윤미향 의원의 뭐 이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에 가는 몇몇들이 보면 다 몇몇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몇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얼굴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뭐 조국 전 장관, 나라를 반쪽을 내서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서로가 서로를 절멸시키려고 했었던 그 사례를 남겼던 장본인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고요. 뭐 윤미향 의원 본인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사법적인 문제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뭐 추미애 전 장관 역시도 뭐 여러 가지 구설에 올라서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단일 대우로 모여서 뭔가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이구 잘한다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국민들에게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최강욱 전 의원의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빨리 선을 그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강욱 전 의원 발언뿐 아니라 허영 민주당 의원의 선거제도 관련 발언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연동형의 의석이 만들어진 산식을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걸 왜 제가 여기서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고 좀 찍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를 합니까? 국회의원, 국민들은 정당과 산식 알고 있어요.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국민들은 복잡한 산식을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이 논란이 됐는데 허영 의원, 더구나 정개특위 의원이거든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완전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설령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다음에 여당 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 좀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발언은 당연히 언론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허영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얼마든지 받아쳐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병리평이 옳다고 생각하시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얼마든지 준비된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발언조차 제대로 안 나왔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 선거제도에 관한 평소의 철학이나 소신들이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게 하는 부분이라서, 게다가 또 말씀하신 대로 정개특위의 위원으로서 구성된 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정치개혁과 관련된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할 자격이 있었던 분인가라는 심각한 의심이 들었고, 우리 선거제도 개편이 계속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힘이 안 실리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예. 허영 의원은 그래도 정개특위 위원이니까 뭐 아는데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고요. 허영 의원 얘기는 네. 좀 제가 좀 논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허영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라는 말은 부적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데 이제 배경을 보면 국민의힘 간사가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병리병 쪽으로 지금 회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당 나눠 먹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 준연동제 계산 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 가자라는 논거를 하다 보니 허영 의원이 그거를 받아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말실수가 나온 거는 같아요. 근데 허영 의원이 본심이 설마 국민들이 뭐 이 산식을 몰라도 된다, 뭐 이런 무지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둘이 논박을 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저는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좀 그런 좀 전체 반박하고 맥락을 봐야 싶습니다. 된다. 예.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21대 총선 때부터 적용을 한 건데요. 그때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식을 오늘 최대한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국회의원 총 의석수가 300석 아니겠습니까? 자, 지역구 의원은 253석이 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이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이 비례대표를 기존에는 47석을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 곱해서 의석을 가져가는 거였는데요. 자, 이 바뀐 제도에서는 저걸 준연동형으로 30, 병립형으로 17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밑에가 이제 그 계산 방법인데, 자,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서용주 부대변인께서 풀어주시면 만약에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고 정당 득표를 10% 했다, 얻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준연동형으로 했을 때 그리고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제 차이는 이제 좀 섬세하게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병립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기존 지역구 의석을 빼버리고 비례만 받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병립형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무관하게요. 득표율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47석에 대해서만 서로 배분을 했죠. 그래서 정당 득표율이 10%다 하면 47석에 대해서 10%의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20% 얻은 정당은 20%를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거대 정당에서는 주로 한 40% 뭐 이 정도 득표를 하기 때문에 거의 독식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군소정당이 가져갔던 것인데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논의가 됐었어요. 연동형은 뭐냐면 의석수와 무관하게 전체 300석의 정당 지지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0%다 그러면 30석이 배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10%다 20%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받은 거를 먼저 배정을 하는 것이죠. 아까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300석 중에 10%면 30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어요. 그럼 10석을 10을 빼요. 얻었죠. 그럼 10석을 얻으면은 20석이 부족한 것이죠. 정당 그거를- 득표에 따라서는 30석이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30석에서 20 나누기 2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나누기를 저게 뭐냐면 준연동형이라 해서 캡을 씌운 겁니다. 이게 30석에서 예전 같으면 연동형으로 했으면은 30석에서 부족한 20석을 다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은 10석을 지역구에서 얻었으니까 연동형으로 했을 때는 나누기를 하지 않고 20석을 채워줘야 되죠. 그러면은 30석을 보장받는데 이렇게 되면은 의석을 더 늘려야 됩니다. 300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가져가자. 그래서 50%를
준연동제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열석이 되네요, 그러면. 그러면 10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병립형 17석. 이게 존치가 됐죠. 여야에서 그렇죠. 존치를 했는데 거기에 곱하기 10%라면 1.7석이라서 2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2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지역구 10석, 비례 22석. 그런데 옛날 같으면 10% 곱하기 47에다가 10% 0.1만 곱하면 되니까 이게 4.7명. 그러면 5석이죠. 15석이 되는 거니까 훨씬 줄어드는 거네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 정당을 위한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원래 소수 정당을 위한 그 선거 방식이고요. 이게 독일의 형식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보면 독일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무한대로 늘려줘요. 그러니까 뭐 523석에서 706석까지 막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말하자면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못하는 만큼을 다 채워줍니다. 정당 득표율만 많다면.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 현실은 국민들께서 의석수를 늘리는 거를 원치 않아서 300석에서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을 붙인 거죠. 이 준이라는 건 초과 의석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 캡을 씌워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께서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제도입니다. 47석을 그냥 다 연동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도 30석에 캡을 씌워가지고 이걸 또 17석은 따로 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인데 자 어쨌든 소수 정당한테 좀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경험을 했다시피 위성 정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바꾼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앞서 살펴본 이 막말 나오는 것도 좀 국민의힘에서는 위성 정당 폐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과거 제도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인 거죠? 예, 뭐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는 주장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민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제도가 민의를 잘 대변하는 제도인가? 내가 투표를 하면서 이 투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될지 아리송한 상태의 투표 제도가 민의를 잘 대변하는 제도인가? 라는 데에서는 저는 심각한 회의가 있습니다. 병립형이 차라리 솔직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내가 그래도 투표하고 싶은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그런 것들이 훨씬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는 민의를 잘 대변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의라고 하는 것이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게 이러였다 저렇게 쓰였다 하는 방식들이 있어서 차라리 솔직한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도 만에 하나 우리가 준연동형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후에 위성정당 방지법까지 발의를 해서 만약에 통과가 돼서 위성정당이 새로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에서도 다양한 정당들이 나왔을 때 그 정당이 예를 들면 대선을 앞두고 혹은 지선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힘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경향을 보일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양당으로 흡수될 위성정당들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저는 또 고민도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이제 입당이 정해져서 조만간에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예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도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랑 완전히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가 사실은 선거 때 몇 번을 제외하면 제가 기본소득당으로부터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나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성정당의 형실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가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국민들께 투표하는 그대로 비례대표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는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립형이 솔직하다 이런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꼼수만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면 취지는 이제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폐해를 없애자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민주당은 연동형을 고수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의견이 지금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고 신당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어떤 구도로 또 치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주 대표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도가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그게 민의를 반영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당 득표율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선구제에서는요 정말 한두 표 차로 2등이 됩니다. 그런 데를 많이 가져요. 근데 지역구는 가질 수 없죠. 근데 표를 모아놓으면 정당 득표율은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나머지는 나는 다른 당이 좋았는데 1등을 못 만들어서 다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동형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연동형이면 정당 득표율 분으로 해서 정확하게 의석수를 나눠주고 부족분은 비례해서 채워준다. 그러면은 뭔가 민의가 균등하게 가는 것이고, 연동형은 중대선거제로 못 가기 때문에 그 보완의 선거 방식으로 채택이 돼서 고민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거제도에 있어서 하나는 네. 원칙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을 했던 이유는 소선구제의 폐해, 그다음에 사표 방지, 그리고 다양한 정당의 출연을 위해서 네. 정치가 발전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으면 불과 지난 21대니까요. 4년도 안 됐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해야죠. 근데 병립형을 한다는 것은 양쪽 다 고민하는 이유들은요. 이 의석수의 욕심에 좀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꼬무수를 막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촘촘히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론을 모으실 예정이세요? 왜냐하면 위성정당 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가능한지. 5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긴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탄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이 계속 모아서 총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도 했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용인했던 이유들은 그런 거예요. 당시에 뭐 미래통합당,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아예 그냥 당원에서 빼버리고 나머지 다른 위성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도 넣고요. 국민의힘도 넣고요. 나머지 이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을 넣다 보면 30석 안에서 고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준연동형제에서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원칙 속에서 고민을 해야지 다시 10년 전에 이 병립형을 회귀한다. 네.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조금은 원칙에서 어긋나서 자리 욕심만 보이는 국회를 비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지금 신당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좀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자, 이 신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신당은 만들어질까? 자, 이것도 궁금한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연대 가능성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윤 정권 심판위에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총선 출마는 재차 시사를 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와는 신당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자,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의 팬덤도 분명히 있죠.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본인이 뭐 배지를 달겠다 이제 이런 건데, 뭐 방식이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정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 아니고 또 원내 정당이 아니다 보면 뭐 이렇게 이름이 나지 않은 정당들이 제법 있는데, 이런 정당들을 제 표현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판을 바꾸고 구성을 바꾸면 새로운 정당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그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입성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풀겠다, 원한을 풀겠다라는 것밖에는 비춰지지 않아가지고, 물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의명분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모양새는 있지만은 그거 믿기지가 않습니다. 계속 본인이 뭐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뭐 그 본인의 한을 풀겠다는 얘기를 이미 선언한 마당에 조국 전 장관의 모든 정치적 행보는 본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방식은 궁금하지 않고 그냥 안 나오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행보는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장관도 거의 뭐 지금 총선에서
뭐 총선에 출마하든 아니든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좀 힘을 실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견제하는 분위기도 읽혀요. 여의도 사투리 이 표현하니까 오늘 뭐 한동훈 사투리, 서초동 사투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받아쳤던데요. 네. 자, 최근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동훈 장관은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위해서 준비한 장관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뭐 대놓고 지금 저는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이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야당의 날을 세워서 저렇게 발언하는 거 출사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은 지금 뭐 민주당의 날을 띄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시비를 걸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법무행정에 일정을 하시면서 왜 야당 대표로 연상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을 그냥 말하자면 본인의 어떤 발언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각을 세우겠다는 건 총선에 나와서 내가 야당의 대척점을 갖는 스타 장관으로서 뭔가 총선을 이끌어보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참 심각한 부분들이 이 공무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해서 저렇게 국민 세금으로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고 아까 조국 전 장관 얘기하셨는데 똑같은 겁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거는 본인들 선택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리고 그 동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는 뭐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는 스타 장관도 아니고 민주당이 나를 띄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 오늘 화제가 됐는데 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훈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스타 장관이 된 데에는 민주당의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부터 민주당의 못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 가운데서 한동훈 장관이 돋보이는 역할들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붙이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은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큰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뭐 총괄 선대위원장급 내지는 당대표급의 선거 위치에서 선거를 이끈다는 것은 저는 그래도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다시 선거를 이끄는 사람들은 또 선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건데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을 당연히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약간 의존적인 태도, 국민의힘 태도 역시도 저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자, 여당 내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 방식을 둘러싸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힘 입당을 시사한 좀 시사한 발언을 했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역할론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 장관은 그 이미지나 뭐 이런 걸로 봤었을 때 결국 강남 3구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나. 만약에 비례로 나가거나 대구에서 나가게 되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이 일종의 태자당이 돼버리는 거죠. 한동훈 장관도 매우 중요한 인재인데 사실 그냥 야인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 시작은 좀 돌을 맞고 욕을 먹더라도 일단은 이미 벌써 우리 당에서 중책을 맡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장 하시면 이상민 의원이 비대위원장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대위를 만든다고 하면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주는 그 어떤 신선함이 대단하겠죠. 네. 비례나 대구에 나가면 우리 당이 태자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욕을 먹더라도 강남 3구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이 조언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3구가 더 태자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홈지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파격적인 어떤 지역구 선택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뭐 대구나 강남 3구나 국민의힘에게는 홈지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고민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견 한동훈 장관은 믿는 구석이 나왔다.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뒤엔 내가 있어. 뭐 아마 그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시는 저는 뭐 꼭 누구라고 지칭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한동훈 장관 뒤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뭐 소통령이라는 얘기도 들을 만큼 이 국정 운영에서 야당과 각을 세우는 유일한 이 선봉장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 정도 사인은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강남 3구나 대구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홈지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떨어져도 좋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야당의 어떤 이미지에 총선에서 어떤 이 결정타를 줄 수 있는 데를 가서 장렬히 전사해라. 그리고 돌아와. 그러면 너는 내가 보장해 주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총리 자리까지도 좀 보장을 받고 움직이지 않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각으로 아니 지고 나면은 내각 자리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일단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발언 자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자, 이상민 비대위 카드 만일의 경우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웅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야 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비대위원장은 당의 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가름해서 있는 자리가 비대위원장이고 때로는 선출된 당대표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게 됩니다. 비상시국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저희 당으로 만약에 합류를 하시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반명연대처럼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당으로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념 내지는 민생 이런 것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적 연합 같은 모양새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저는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감동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반감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내보이실 것인지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상민 의원이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모양이 좋은 것이지 사람만 합쳐진다고 해서 감동을 주는 선거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게다가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당의 간판 자리에 그런 인사가 이제 와게 됐을 때는 저는 선거에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적절한 카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YTN이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 도움이 안 될 것이다가 41%, 굉장히 팽팽하죠. 그런데 지지 정당별로 한번 봐볼까요?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74%가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4%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봤어요. 뭐 당연한 결과입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냥 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사실상 출마 선언을 대구에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좀 신선한 정치를 하기를 바랬어요. 본인이 얘기했듯이 뭐 그동안의 국무위원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5천만의 문법을 얘기하겠다. 여의도 사투리 운운하지만 결국에는 본인도 대구에 가서 극단의 정치에 기대는 겁니다. 본인이 스펙트럼이 높다면 폭을 넓혔어야죠. 근데 벌써 국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된다.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지지 기반은 본인이 아무리 신선하고 뭔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요. 그냥 그 한계점을 점점 드러내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정치권으로 들어오셔서 좀 뭐 그 정치권이 본인이 생각하는 여의도 사투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여론조사 여론 흐름이 이랬고요. 또 최근 여기저기서 이제 신당 움직임도 포착이 되는데 이준석 신당 그리고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도 좀 보시죠.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자, 이거는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을 만들면 지지할지 말지 이걸 물어봤는데 24%는 지지할 의사가 있다, 69%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자, 조국 전 장관의 창당과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긍정적으로 본다 26, 부정적으로 본다 62. 좀 비슷한 수치거든요. 네, 일단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20몇 퍼센트, 24%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이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70%라는 소리는 결국 양당이 그중에서 35%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35%,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은 35%인데 그럼 35대 24라는 소리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볼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당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6% 수치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과 그다음에 보수층에서 워낙 이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 남은 민주당의 강선 지지층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흘러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양당이 이 신당에 대해서 이게 뭐 20몇 %밖에 안 되네라고 가볍게 넘길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YTN 여론조사 내용까지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기습적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북한이 만리경 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찰 위성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찰 위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가 7에서 10일간의 궤도 내 시험을 마친 뒤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는 시점을 다음 달 1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종합관제소를 방문해 위성이 괌 미군기지 등을 촬영한 항공 우주 사진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눈은 군사정찰 위성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첫 군사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담겼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은 상대방의 전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북한 핵미사일의 눈 역할을 해 핵 무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엔 비슷한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사실상 위성 발사로 포장한 ICBM 시험 발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교신들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함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ICBM이나 IRBM이나 이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훨씬 더 정교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만 북한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가로 세로 3m 정도가 점 하나로 표현되는 3m 안팎으로 정찰 위성치고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걸리는 궤도 내 시험 기간이 7일에서 10일 정도로 짧은 만큼 고성능 위성은 아닐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전체적으로 궤도 내에서 기능, 성능 모든 체크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발사 동안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짧다는 의미는 곧 역으로 해석하면 아주 고성능 위성은 아니다. 성능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나름의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겐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오는 30일 첫 정찰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어 남북의 정찰 위성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을 태운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이 우리 대학 연구팀 장비에 잡혔습니다. 일단 추진차가 분리된 뒤에 스스로 폭파되는 장면이 잡혔는데 전문가들은 로켓 잔해를 남기지 않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대학 연구팀의 관측 카메라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뭔가 떠오르는 게 포착이 되는데요. 군사 정찰 위성을 실은 북한의 로켓입니다. 한참을 날아오른 로켓 뒤로 뭔가 이렇게 반짝이더니
희뿌연 연기 같은 게 한참 동안 공중에 남습니다. 그 이후에도 로켓은 큰 문제 없이 솟아오릅니다. 번쩍였던 곳은 서해상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이 1단 추진체가 떨어질 거라고 공개했던 곳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걸 근거로 전문가들은 북한 로켓의 1단 추진체가 폭파되는 장면으로 분석합니다. 로켓 기술을 감추기 위해 북한 스스로 1단 추진체가 폭파되도록 설계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때 우리 군은 바다에 떨어진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해왔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강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곧바로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이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 순방 현지에서 해당 안건을 즉시 제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됐습니다. 효력 정지된 조항은 제1조 제3항, 군사 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자주 도발을 하고 한미 정찰 능력이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즉각 복원할 거라면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주 궤도에는 진입했지만 원하는 지역과 장소를 타깃해서 사진을 전송받고 정보를 활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런던 현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 중이고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2차례 실패를 경험하고 보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 러시아와 협력해 기술 연구 도움을 받으며 검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로 북한은 명분도 할 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 위성의 기술 수준과 우리 군의 대비책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 차원에서 남북 군사 분계선 MDL 일대에 전투기, 정찰기 등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걸 놓고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려달라는 대학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처음 열린 정부와 의사협회 협상장에서는 예상대로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깊어진 갈등만 확인한 회의는 채 1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수요 발표 후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의료 현안 협의체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총파업 불사 입장까지 밝힌 의사협회는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시작한 지 한 3일 후에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시니까 이거를 우리 정진실 정책관님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하는 거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정부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협회 인식이 국민 기대와 동떨어졌다고 맞받으면서 협상장 공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병원의 인력은 부족하고 수억 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를 길러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회의는 오래가지 못하고 양측의 깊어진 골만 확인한 채 1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회의가 열리던 시간에 일부 의사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수요조사라는 게 뭐야? 수요조사라는 게 너들 돈 얼마 필요하냐고 묻는 게 수요조사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요. 대통령실 앞에 다 모여야 돼요. 의사협회는 큰 폭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말 전국 의사대표자 연석회의까지 소집한 상황.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으며 수차례 발표를 미루다 어렵게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복지부가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슬쩍 양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실태조사와 함께 신고센터, 가격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에 표시하는 건 일단 기업들과 자율협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소비자 단체들은 법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고물가 속에 제품의 양이 줄었다는 걸 모르고 산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샀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집에 와서 보면 그럼 딱 속는 기분이 들죠. 영양이 적어졌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렇게.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을 조사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표합니다. 가격과 용량 조사만으로는 품질 저하 문제, 이른바 스킨플레이션 행위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상시적 대응을 위해 가격조사 전담팀도 신설합니다. 자체적으로 슈링크플레이션 공지를 시행한 프랑스 까르푸 매장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물건 바로 옆에 이렇게 표시가 돼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식품 유통업체와 자율협약으로 표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 간 자율협약 체계를 추진해서 업계가 숨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단위 가격 및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일부 국가처럼 용량이 바뀌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표시하고 고지한 후에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태조사와 자율협약만으로 꼼수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붙잡힌 전체 마약 사범은 모두 12,700명입니다. 유명인들과 일선 경찰관의 투약 의혹부터 학원가에서 마약을 이용한 이 신종 피싱 범죄까지 생겨나며 변종된 마약 사건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30억 원어치 필로폼을 젤리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밀반입한 외국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다이어트 성지로 풀리는 한 병원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다이어트 약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 등 마약 유통은 갈수록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고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가 마약 청정국 복귀를 내걸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를 더 촘촘히 관리해서 처방 단계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습니다.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 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국내 마약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밀반입의 차단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마약류 전수검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우범 국가로 분류되는 일부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 여행자가 대상으로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새롭게 마약 유통 경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처방 체계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마취제나 수면제 등을 처방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서인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고 고의로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사건 특성을 고려해 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마약 치료와 재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중독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약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5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새벽 시간 건널목을 건너던 행인 3명이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푸른색이었지만 사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지 못했습니다. 홍성국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왕복 6차선 도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푸른색으로 바뀌고 기다리던 행인 3명이 도로를 건넙니다. 도로를 절반 정도 건널 때쯤 차 한 대가 그대로 행인들을 덮칩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45분쯤. 82살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보행자들은 수십 미터를 날아갔습니다. 70대 B씨 등 여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고 지점 인근 교회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새벽 기도 왔다고 집에 가는 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올 때 그랬으면 바빠서 신호 위반하고 건너왔다 그랬지만 집에 가는 길인데 신호 위반할 일도 절대 없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지 신호를 위반했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80대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매년 2%대에 불과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내셨던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인가? 고령자이신 분들 좀 있으셨는데 고령자분들의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좀 더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A씨 진술과 블랙박스,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검찰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김근식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의 의견에도 치료 명령 청구가 기각됐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가 긴급 복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주민등록 시스템 전산망에서 과부하가 발생해 오류와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접속 장애를 일으킨 건 신규 주민등록과 등본 발급 등을 담당하는 전산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분가량 주민등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있었지만 전산망 재접속 등을 통해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는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천 심사에 영향을 줄 현역 의원 평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른바 물갈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역 조직의 책임자인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당무 감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결과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당원 관리와 조직 운영을 누가 얼마나 잘하고 또 못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대부분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만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혁신위 제안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당 지도부가 공언한 터라 내부에선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대폭적인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을 했고
그 현역 의원들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여당 핵심과 영남권 중진 등에 대한 혁신이발 용태론과 맞물려 인적 쇄신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천 불이익이 예상되는 하위 평가자에 중진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천 심사와 연결된 당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내 종료를 목표로 현역 의원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10%의 점수를 20% 깎았던 걸 더 강화해 30%를 감산하겠다고 당 총선 기획단이 방침을 세운 만큼 민감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방안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물론 지도부의 결단과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만 비명계에선 찍어내기를 위한 포석을 두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부인에도 이른바 비명계 공천 학살이 현실화할 경우 계파 갈등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을 중심으론 본선보다 예선, 즉 공천받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여야 모두 내용의 불씨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신당 창당설을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송영길 전 대표와 신당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고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조 전 장관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 당을 같이 한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갑자기 경질됐던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전지검은 황 전 청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청와대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와 취임 13개월 만에 경질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2018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교체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개전 46일 만에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바꿔 석방하고 4일간 임시 휴전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휴전 합의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강요회의는 카타르가 중재해 하마스와 합의한 일시 휴전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4일 동안 휴전을 해 하마스는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 약 50명을, 이스라엘 역시 여성과 어린이 등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각각 석방하고 가자 지구에 인도주의적 구호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추가로 하마스가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240명가량의 인질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일시 휴전을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일시 휴전과 인질 석방에는 준비 절차에 24시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전이 중단되면 가자 지구에서 어떤 공격과 체포도 없이 주민들의 이동을 허용하고 드론과 항공기 운용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안에 이스라엘 구구정당 일부 강요들이 반발하면서 6시간의 경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시 휴전을 종용해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 정부는 이스라엘 내각의 합의안 통과 소식에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석방될 인질에 미국 국적자 여성 2명과 어린이 1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인질 석방 노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일시 교전 중단이 끝나면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ונמשיך במלחמה. נמשיך במלחמה עד שנשיג את כל היעדים שלנו. לחסל את החמאס, להשיב את כל חטופינו ונעדרינו.
하지만 국제사회와 인질 가족 등의 압력이 거세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번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학교 급식 조리실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튀김 요리부터 볶음 등 다양한 조리 과정을 대신해 편리하다는 점도 있는데요. 보급의 한계가 있고 조리사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다란 로봇팔이 조리실 내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튀기고 휘젓고 학생 600여 명의 점심을 책임지는 급식 로봇입니다. 지난 8월부터 국내에 처음으로 급식 로봇 4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사들이 다듬은 재료를 틀에 담아만 두면 로봇이 직접 볶거나 튀겨서 요리를 완성합니다. 직접 맛본 학생들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떤 거는 조금 눅눅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바삭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저 로봇이 도입되고 나서는 튀김이 전체적으로 다 바삭바삭하고. 급식 로봇이 만들 수 있는 기본 반찬은 100가지 종류가 넘습니다. 로봇 급식이 도입되고 난 뒤로는 메뉴가 엄청 다양하고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메뉴들이 더 많이 나오는 느낌. 매일 수백 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튀김 작업이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될 때 사람이 직접 그 불 앞에서 뜨거운 그 조리흠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기름을 먹지 않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기계가 너무 크고 비싸다는 겁니다. 로봇 팔과 인덕션, 프로그램까지 한 대 가격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움직이는 반경을 고려하면 천장이 높고 폭이 넓어야 합니다. 반지 하나 지하에 조리실이 있는 학교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물때, 기름때 묻은 로봇을 일일이 닦아주고 관리하는 것도 조리사들의 몫인데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 조리흉 노출 우려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글쎄요. 영상에서 봤을 때 보니까 이게 조리흉이 그러니까 연기잖아요. 기름을 태우는 연기가 제대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노동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배치돼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환기시설이 전면 교체가 돼야 된다. 오히려 로봇이 급식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범 운영 기간에 현장 조리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건강지표를 추적 조사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하는 경진여객 노조가 오늘 하루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추가 파업 여부가 내일 오전 중에 결정됩니다. 경진여객 노조는 내일 오전 운행은 일단 재개하고 10시쯤 다시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오후 파업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심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언론노조가 기피 신청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 증제 사건 변호를 맡았고 유 회장의 동생과 고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에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알려졌다며 사주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노조는 내일 오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가 을지재단 산하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경영권 획득을 위해 최대 주주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며 이 사장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8월 박 회장 부부가 의료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을지병원이 갖고 있던 30억 원 상당의 연합뉴스TV 주식을 을지학원에 무상으로 증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챗 GTP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오픈AI 최고 경영자로 복귀합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이사회에 의해서 쫓겨난 지 닷새 만입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오픈AI의 소셜미디어 X 계정입니다. 오픈AI는 새 이사회 멤버인 브렛 테일러, 레리 서머스, 애덤 단젤로와
올트먼의 최고 경영자 복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올트먼을 내쫓았던 이사회 일부를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트먼도 X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올트먼은 오픈 AI 복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공고한 협력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올트먼을 영입하기로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환영을 표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한층 안정적이고 소식을 잘 전달하며 효과적인 관리로 가는 첫 필수적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MS는 오픈 AI에 우리 돈으로 17조 원 가량을 투자해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는 닷새 만에 정리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픈 AI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올트먼의 해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770명 가운데 90% 이상이 연판장에 서명하며 이사회가 퇴진하지 않으면 올트먼과 함께 회사를 떠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도 동참하고 MS가 올트먼 영입을 발표하는 등 상황이 매일 요동치더니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올트먼의 해임 배경으로 AI의 안전성과 개발 속도가 거론된 만큼 복귀 이후 이 문제가 오픈 AI뿐만 아니라 업계 차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벌금 5조 5천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 최고 경영자가 돈 세탁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43억 달러, 우리 돈 5조 5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largest penalties we have ever obtained from a corporate defendant in a criminal matter. The Justice Department is also imposing a monitorship as well as reporting requirements on Binance as part of today's resolution. 미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과의 거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차단하지 않아 총 166만여 건, 7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총 80건, 우리 돈 5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마스나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 단체를 비롯해 마약 중개상 등 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hat includes transactions associated with terrorist groups like Hamas's Al-Qassam brigades, Palestinian Islamic Jihad, Al-Qaeda, and ISIS. 이번 합의에 따라 자오 최고 경영자는 CEO직에서 사임하고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나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철퇴를 맞으면서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는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늦게부터 다시 경기 일부와 강원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후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워지겠는데요. 모레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고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못 오르는 데다가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 예보가 없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해안가에는 강풍도 예상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청, 광주와 전북 지역은 종일, 그 밖의 지역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9도, 청주 12도, 창원도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세종 16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